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아 부정맥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고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로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소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생기는 부정맥 같은 경우에 성인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증상이나 치료 같은 것에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 부정맥의 특징과 치료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전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심장은 크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박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안에 존재하는 이런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는 우심방에 있는 이 동결절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이 방실결절과 히스속을 지나서 좌곽분지, 우곽분지, 그리고 퍼킨지 섬유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란 이런 심장의 정상적인 전도 체계에 뭔가 이상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맥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조기수축이라는 심장이 뭔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하고, 너무 빠르게 뛰는 경우를 빈맥, 너무 느리게 뛰는 경우를 서맥이라고 하고, 심방세동은 주로 고령의 노인 인구에서 많은 질환이고 실신과 돌연사도 부정맥의 한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조기수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전기 신호는 우심방의 동결절이라는 데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동결절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기 이전에 심장의 엉뚱한 조직에서 먼저 전기 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조기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수축이 있는 경우에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나 가슴이 쿵 하는 느낌, 흉부 불쾌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에서도 조기수축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출세 직후에 이런 조기수축이 빈번하게 관찰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세 정도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1세 이후에도 조기수축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소아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인 경우가 많고, 그러나 심실 조기수축 같은 경우에 이런 나오는 빈도라든가 발생하는 위치 같은 것들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수축이 진단된 경우에는 소아심장 전문의하고 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빈맥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상태로 성인에서는 보통 분당 100회 이상으로 뛸 때를 빈맥으로 정의하고, 그런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심장 박동수가 성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빈맥의 진단 기준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고 해서 다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동성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심장이 빠르게 뛸 수 있고, 아니면 빈혈이나 발열,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2차적인 반응으로 심장이 빠르게 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성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 원인에 의한 부정맥하고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빈맥은 크게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심실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심실 빈맥하고 심실의 위쪽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상심실성 빈맥으로 크게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상심실성 빈맥은 어떻게 보면 소아기 동안에 주로 가장 흔하게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생 직후에 이런 증상이 빈번했다가 대개 돌을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랬다가 5세 이후에 다시 이런 빈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빈맥이 있을 때 소아에서의 특징으로 1, 2세 미만의 소아들이 뭐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빈맥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에서도 보호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심실성 빈맥이 수일 이상 도는 상태인데 보호자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뛰다 보면은 심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애가 보챈다든지 창백해 보인다든지 호흡이 빠르다, 잘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인데,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학동기 이상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빠르게 뛴다든지 어지럽다, 가슴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증상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는 정상적인 이런 전도 체계가 있는데, 보통은 방실 결절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심실까지 내려오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추가적인 전기 회로가 여기에 하나, 이 파란색 화살표 하신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없었어야 할 전기 회로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실 결절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내려오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파란색 화살 표시를 한 이 부전도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전기 신호는 다시 방실 결절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전기 회로가 심장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회귀성 빈맥이라고 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심실성 빈맥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섬액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는 상태로 크게는 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시작되는 동결절의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는 동기능 장애하고, 이런 전도체계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방실 결절이나 히스 속에서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방실 차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 섬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가 있고,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이런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에 섬액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심장 기형에 대한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심근염을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섬액이 있으면 전신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신이나 어지러움,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액이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른들처럼 인공 심장 박동기라는 걸 소아에서도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의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조금 연령이 있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넣게 되는데, 이 동그란 장치를 박동기라고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흉부의 피부 밑에 삽입을 하게 되고, 이런 전깃줄을 통해서 심장의 외부적인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 2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에는 흉부에 이런 박동기를 넣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박동기를 복강에다가 넣기도 합니다. 실시는 뇌로 순간적인 혈액순환이 차단되어서 의식을 소실하는 상태를 말하고, 모든 사람의 3% 정도가 일생에 거쳐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흔한 증상에 해당이 되고, 소아에서도 약 10세 전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의한 경우가 많고, 또 뭐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런 특정 체위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주신경성 실신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의한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신하는 경우에 대개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러나 드물게 심실 부정맥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뇌전증이라고 해서 뇌기능의 장애에 의해서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연사는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걸 말하고, 이런 돌연사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심장 원인에 의한 급사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약 10만 소아 청소년당 한두 명 정도로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장 급사 이벤트가 있기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이 심장 급사를 할지 안 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드물게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하는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급사 이벤트가 있기 전에 어지럽다든지 두근거린다, 아니면 실신 같은 증상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심장 급사의 상당 부분이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심실 부정맥에 의하여 심장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이런 심실 부정맥이 잘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족력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족력 없이 혼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진단이 되면 심장 급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제세동기라는 건 심실 부정맥이 생겼을 때 이거를 외부적인 전기 충격을 줘서 그런 부정맥을 종식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걸 몸에다가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는 교감 신경 절제술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 열두리드 심전도라는 거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런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리드 심전도가 굉장히 간단하고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 심전도는 부정맥이 실제로 있는 순간에 검사를 해야지만이 어떤 그런 진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나 학교에서는 아무리 이런 부정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부정맥이 없는 상태라면 심전도는 계속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전도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홀터나 루프 기록기 이런 거를 몸에다가 달고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스마트워치도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아직은 스마트워치가 부정맥을 진단할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 심장 박동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맥의 증상이 있었을 당시에 심장 박동수를 스마트워치로 측정해서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운동 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 기립경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전기 생리학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맥의 종류와 원인, 기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거는 심장 안에 직접 혈관을 통해서 전기 카테터를 넣어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검사이고, 이건 좀 침습적인 검사라서 모든 부정맥 환자가 전기 생리학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머지 검사들에서 어떤 부정맥이 진단이 되었고 그것이 시술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 검사 및 치료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증상이 분명히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데 다른 검사에서는 부정맥이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전기생리학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 상심실성 빈맥이기 때문에 이것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약물 치료와 근본적인 절제술이 있고,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증상 조절의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상심실성 빈맥을 가진 환자가 할 필요는 없고, 소아에서는 너무 연령이 어려서 이런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증상이 너무 심하고 길게 지속이 되어서 이런 약을 먹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약물 복용을 하게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증상이 있을까 말까 하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이벤트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는 게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심실성 빈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복용을 할지의 여부는 역시 그 소아심장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빈맥의 원인이 되는 그 부위를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를 줘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부터 냉각 절제술이 도입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생리학 검사를 할 때 쓰는 카테터인데 정기생리학 검사라는 걸 할 때는 이런 카테터를 몸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정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카테터의 끝에 이런 금속이 붙어 있는데 이런 걸 전극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극도자들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읽을 수도 있고 심장을 외부적으로 전기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터를 사용해서 하는 검사를 전기생리학 검사라고 합니다. 보통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게 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런 그 전기 카테터들을 심장의 급소 부위에 해당하는 주요 부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은 이런 심장의 전기 신호가 이렇게 모니터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면 정기생리학 검사나 이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소아에서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술에 사용되는 카테터들이 기본적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특히 어린 소아에서는 이런 카테터의 크기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술을 할 때에는 보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 동안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특히 소아에서는 이런 방사능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에는 2세 이상 아니면 15kg 이상일 때 이런 시술을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거보다 어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아무리 약을 복용을 해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이런 시술을 할 때에는 카테터의 수와 크기를 최소로 하고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3차원 지도화 장비라는 건데 이런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이렇게 직접 모니터의 3차원 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전기 카테터들이 움직이는 걸 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은 엑스레이를 보는 그 빈도를 거의 굉장히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또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상심실성 빈맥 환자에게 사용하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그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모든 상심실성 빈맥 환자에게 이런 그 3차원 지도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지는 않고 재발한 경우나 이전에 시술에서 실패한 경우 등에 한해서 건보 적용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소아에서만이라도 이런 3차원 지도화 장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냉각 절제술은 말 그대로 냉동 에너지를 줘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냉각 절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전하냐면은 냉각 절제술을 할 때는 어디 타겟이 되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먼저 영하 30도로 냉동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영하 30도로 얼린 상태에서 만약에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상온으로 되돌리면은 그런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을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영하 약 75에서 80도까지 냉동 에너지를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절제술을 사용하면 전도체계 손상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하다가 손상받을 위험성이 큰 방실결절이나 히스 속 주변부의 빈맥의 치료에 유용하고 또 소아 같은 경우는 심장이 당연히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냉각 절제술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극도자 절제술의 재발률을 3에서 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냉각 절제술의 재발률은 8에서 15%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술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그런 빈맥의 위치나 종류 등에 따라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증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출생 10일 된 신생아로 잘 못 먹고 처진다는 증상을 주소로 개인 병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잘 못 먹는다던가 처진다는 증상은 일반적인 장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증상인데, 이 개인 병원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수가 그 지나치게 빠른 걸 캐치를 하시고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셨었습니다. 이 아래가 저희 병원 내원 당시의 심전도 소견인데, 심장 박동수가 분당 270회로 상심실성 빈맥이 돌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빈맥을 종식시키는 약을 사용하고 나서 정상 심장 박동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 출생 12일 된 신생아가 당연히 뭐 어떤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생 직후부터 이런 빈맥이 돌고 있는 상태였을 텐데, 아마 보호자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심실성 빈맥이 도는 상태로 수일 이상이 지난 상태였을 거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감소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면서 이런 심장 기능 감소에 대한 치료도 같이 했었고, 이 환자는 항부정맥 약제를 1년 정도 쓰고, 그 이후에는 이런 부정맥의 이벤트는 없어서 지금은 3돌 정도 됐는데, 항부정맥 약제는 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심실성 빈맥 중에서도 WPW 증후군이라는 이런 그 질환인데, 이런 WPW 증후군 환자들은 나중에 실신이나 그런 급사의 위험성도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빈맥이 좀 더 나이가 들고 나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정기생리학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례로 10세 여자 환자로 2년 전부터 일주일에 3-4번씩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환자는 증상의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약 5분 이내로 증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심전도 검사는 계속 정상으로 나오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홀터를 6일짜리를 달고 일상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요새 나오는 홀터는 굉장히 좋아져서 한 손바닥만한 크기로 된 패치를 심장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6일 홀터를 사용을 했었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분당 170회로 뛰고 있는 상심실성 빈맥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정기생리학 검사를 했었고, 거기서 방실결절 회기성 빈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냉각 절제술로 안전하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좀 희귀하다기보다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15세 여자 환자로 2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상심실성 빈맥 당시에 심전도를 찍고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심실성 빈맥이 돌 당시에 심전도 소견인데,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이 환자는 상심실성 빈맥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심실 조기 수축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특이한 심전도 소견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는 여러 검사를 하면서 운동부하 검사를 했었고, 거기서 이렇게 심실 빈맥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실 빈맥은 소아에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상심실성 빈맥에 비해서는 흔하지는 않고, 또 이 환자의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서 흔한 그런 심실 빈맥도 아니고, 주로 고령의 노인, 어른에서 있는 그런 심실 빈맥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심실 빈맥과 상심실성 빈맥이 둘 다 있는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3차원 지도화 장비라는 걸 사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치료를 했었던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젤님의 질문이, 심부전이, 심장이 안 좋으면 모두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는지요.
심장이 의미 있게 안 좋으면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있다고 다 심장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폐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부전이 정말 의미 있게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있으면은 이런 호흡곤란이나 숨찬 증상이 있는 건 맞는데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있다고 해서 다 심부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운동이나 잠들기 전에 자주 나타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부정맥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심실성 빈맥에서 느끼는 증상이기는 합니다. 보통 상심실성 빈맥에 의한 두근거림에서는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멎을 때도 갑자기 멎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운동하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뛰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는 이거는 그 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잘 때 심장 박동수랑 긴장한다든지 운동할 때 심장 박동수는 당연히 다르고 보통 사람도 하루나 수일 동안 이런 그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홀터를 달고 있으면은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그 다양성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다고 병은 아니고 그러나 그런 증상을 느낀다든지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청진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는데 아이가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그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보는데 심장 질환이 있다고 그게 다 가족력이 그게 뭐 유전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그 어른이 있었던 심장 질환을 보면은 뭐 협심증이나 뭐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걸 아니면 판막 질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들이고 물론 비만이나 이런 체질도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심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아기의 그런 부정맥의 증상과 연관이 되고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소화 부정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라고 해서 이런 급사를 한다든지 실신을 하는 그런 게 가족력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환자가 한 명이 진단이 되면 가족들도 다 검사를 하는 게 좋고 그런데 그 상심실성 빈맥이나 그 모든 소화 부정맥이 유전이 되거나 그런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 그러는 부정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그런 부정맥에 어떤 게 진단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소아심장 전문가하고 그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의 두근거림이 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발생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소아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나 치료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소아심장을 이제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두근거린다는 그 증상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근거림을 느낀다고 다 부정맥이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기저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사실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사춘기에는 또 그런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나 치료법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잠을 잘 자고
커피 같은 거 먹으면은 커피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뭔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정신과나 그런 심리 상담사하고 어떤 그런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간헐적인 부정맥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찬다고 해서 그게 다 부정맥은 아니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말 부정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정맥은 없는데 그냥 그 애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부정맥이 있는지 아니면은 부정맥은 없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증상인지 이런 거를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간헐적인 부정맥인 경우에 간헐적인 부정맥이 다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고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되는 부정맥도 있고요. 보통 사람도 뭐 저희가 다 이런 그런 심장 박동수를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하루 동안 이런 홀터 같은 검사를 하면은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사실은 있는데 그냥 모르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무조건 어떤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정말 어떤 게 진단이 되게 위험한 게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야간에 발생하는 두근거림이 소아 부정맥의 징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밤에 생긴다, 낮에 생긴다, 이걸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부정맥의 이런 증상을 계속 호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홀터 검사 같은 걸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그 옛날에는 24시간짜리밖에 없었고 굉장히 줄도 주렁주렁 달아서 불편했는데, 요새는 거의 이런 손바닥 크기만한 패치를 이렇게 가슴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붙여봤는데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붙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길게는 뭐 1주, 2주 이렇게도 붙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 병원에 가서 이런 그 홀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러움이 동반됐는데 이게 소아 부정맥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맥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러움이 있는 건 부정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물론 제 주관적인 그냥 이 글만 봤을 때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워치들이 심장 박동수 같은 거 측정하는 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발생할 때 부모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부정맥도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정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정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로 소아에서 흔하다고 한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응급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응급실에 와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런 빈맥이 돌고 있다고 해서 다 응급은 아니고요.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복압을 눕힌다든지 딱국질 멈출 때처럼 이렇게 숨 참고 배에 힘을 주면은 이런 부정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다 멈추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만약에 부정맥에 그런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는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소아 부정맥이 아이의 성장이나 발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이 어떤 부정맥이 성장이나 발달에 어떻게 미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그 부정맥이 얼마나 그 증상이 심한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장이나 발달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에도 그런 부정맥의 중증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 뭐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나 활동량을 제한해야 하는지라고 하셨는데, 운동이나 활동량을 제한할 필요가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한 그런 그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성 부정맥 질환 중에서 이런 운동이나 그런 활동에 의해서 이런 그런 심실 부정맥이 생겨서 급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운동이나 활동량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부의 유전성 부정맥 질환을 제외를 하고는 운동을 피할 필요는 없고요. 역시 이것도 어떤 부정맥이 진단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소아심장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슴 두근거림이 열이 날 때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그 열이 나면은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이 나면은 심장 박동수가 오르는 건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인데, 이런 부정맥이 열이 날 때 잘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그 소아들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린다든지 열이 나면서 그런 이벤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심실성 빈맥이 진단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런 열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잘 생기는 거는 맞고요. 열이 날 때 두근거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는, 만약에 열에 의해서 그냥 열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리적인 반응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는 경우에는 열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 그 해열 진통제 같은 걸 먹어서 열을 낮추면 되고, 열에 의해서 상심실성 빈맥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도 그런 상심실성 빈맥이 오래 지속되는 애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멈춘다 그러면은 일단 기다리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응급실에 와서 약을 맞아야지 멈추는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와서 약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식습관이 부정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고 아이가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식습관 중에서 상식적으로 뭐 커피나 이런 카페인이 들은 음식은 당연히 이런 두근거리는 것에 좋지 않습니다. 부정맥에도 좋지 않을 수 있고, 부정맥이 아닌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을 때에도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 중에 뭐 카페인 정도가 일단 생각이 나고, 뭐 당연히 소화하니까 술은 먹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성인이면 술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두근거림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발표할 때 자주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뭐 진짜 심장 원인에 의한 부정맥이다, 아니면 그런 심리적으로 가슴이 빨리 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두근거림일 가능성이 많고, 이거는 보통 뭐 이런 그런 무대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두근거리는 게 뭐 사실 병은 아닙니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느끼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서 아예 뭐 발표도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지 못할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심리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그 질문 주신 거랑 비슷한 건데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열이 있는 경우에 부정맥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감염성 질환이 있어서 열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심실성 빈맥이 잘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경우에 어떤 감염성 질환이 생기면 그런 상심실성 빈맥의 이벤트가 잘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하셨는데 두근거림이 발생해서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해 보니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몇 회로 나왔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보통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긴장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빨리 뛸 경우에는 뭐 이것도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 돌 미만에서는 보통 뭐 200회는 넘지 않고 보통 180회, 200회는 넘지 않고 조금 연령이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 160회 이하 정도가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부정맥인 경우에는 이것도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심장 박동수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 웨어러블 기기로 이렇게 기계로 측정이 됐다면 그거는 그 심장 박동수는 그게 맞는 건데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심장이 박동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부정맥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한 가지 팁은 보통 진짜 부정맥인 경우에는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흔한 종류의 상심실성 빈맥인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가 꾸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랐다 느려졌다 이러는 경우는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보통 진짜 상심실성 빈맥에 의한 그런 빠른 거인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가 꾸준하게 계속 빠른 게 특징입니다. 네, 좀 그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